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웨이브넷에 대해서 같이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웨이브넷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지만 같이 공부한다는 기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께 우리가 겐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미지에 대해서 많이 해왔습니다만 오늘은 음성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런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제 소리를 내는 거. 이제 일본어 문장을 일본어 말로 읽어주는 거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 읽어주는 여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어떤 여자 목소리는 좋고 편하고 좋고 어떤 여자 목소리는 좀 나빠서 특정 목소리를 좋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책 읽어주는 겁니다. 지금 책 읽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음성인식도 있고, 요것을 갖다가 웨이브넷으로 해서 하니까 잘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음성은 뭐냐? 이게 소리고, 소리는 결국 파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동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피리라든가 뭐 나팔이라든가 이런데 뭐 호른인가 피리와 나팔이 있는데 이 피리가 대롱이 짧은 거는 높은 소리를 나타내고 긴 거는 낮은 소리를 나타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륨이 작을 때는 높은 소리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그 기도가 있고 속 내부의 공간이 작을수록 높은 소리를 내고 뭐 혀의 움직임이라든가 입술이 열렸을 때, 닫혔을 때 나오는 소리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악기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성악가들은 뭐 두성을 써서 뭐 공명을 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소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동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껏 이미지에 대해서 해왔다면 파동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파동은 물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뭐 실험 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결과물들은 다 파동으로 해석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파동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다. 그래서 파동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전도가 있는데 심전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심전도를 분석하는데 파동을 불규칙하게 움직이느냐 규칙적으로 움직이느냐 이 파동이 샤프한 거는 뭐 우심방에 열릴 때 뭐 둥근 건 뭐 좌심방에 열릴 때 뭐 예를 들면 이 불규칙하면 심장병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알아낼 수도 있고 뇌파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 또 수면 상태가 깊나 안 깊나 뭐 이런 상태를 또 알 수 있고 하여튼 파동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물리량이 있어 가지고 이미지만큼 오히려 이미지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을 정도로 모든 실험 결과들은 파로 곡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파동을 잘 이해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동은 보면 주파수와 강도 두 개의 물리량으로 주어져 있다. 파동이라는 게 이게 뭐 온도가 들어간다든가 무게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파동이라 그러면 주파수와 진동수 같은 말이죠. 주파수의 역수가 진동수니까 파동의 세기 이 두 개의 물리량만 있으면 파동의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파동의 종류에는 정파와 행파가 있는데 정파는 파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매질이 움직이는 거예요. 정파고 행파는 파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은 행파입니다. 음파는 정파에 해당됩니다. 지진은 정파하고 행파가 두 개가 같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파동의 성질에는 반사, 굴절, 회전 이렇게 성질이 세 개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건 물리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가로치고 중첩하는 이유는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다 더하기 빼기 하면 중첩 형상이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남자 목소리가 방 안에 많이 있으면 중첩대가 웅웅거리게 잘 안 들리는데 만약에 방 안에 여자 목소리가 탁 나오면 이게 중첩이 안 되기 때문에 여자 목소리가 탁 잘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파동의 성질에는 반사, 굴절, 회절이 다 적용된다. 그래 음성 분석할 때도 다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 누가 고려하느냐? 인공신경망이 다 고려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성은 특히 강약, 음성이 강하나 약하나 이거는 강도에 해당되는 거고 고전은 주파수에 해당되는 거고 장단은 길고 짧으면
소리가 길고 짧은 이렇게 길게 나가는 장단은 여하고 변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음성을 인식하는 데는 강약, 고저, 장단 이 모두가 다 해야 합쳐져야 음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성문도 있고 음성 인식에서 사람을 또 알아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보고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음성을 보고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그거 참 재밌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음성으로서 어떻게 사람 인식할 거냐 하는 문제, 이것도 참 재밌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파형을 이제 음파를 보면 이렇게 sample by sample, which is particularly perilous because we typically need to produce 1초 구간에 있는 거고 좀 확대해 보면은 second. And as we listen to the TV, radio, and talk, 이 그림이 좀 뭐 흐릿하게 나오는데 정지화면이라서 1ms도 1000분의 1초 동안에 파형이 이렇게 분명히 보이잖아요. 1000분의 1초 동안에. 그런데 1초 동안에 수많은 파형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걸 잘 머릿속에 잘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sample by sample, which is particularly perilous because we typically need to produce 1초 동안에 수많은 24,000 samples per second. 1초 동안에 16kHz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대요. Several hours a day, the human ear and brain 1초 동안에 16,000개의 주파수가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1초 동안에. off by only the 1초 동안에. slightest amount, which immediately recognize. 근데 성문을 알려면 제 생각에는 1000분의 1초 동안에 Widely used for sound. 요런 게 성문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얻어야 된다. 이게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음성 합성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문제에 있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많은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많은 데이터가. 1초 동안에 16,000번 움직이는 그 파형이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1초 동안에, 예를 들어서 1초 동안에 16kHz가 움직인다. 이 파장이 정말 많은 데이터냐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이 파를 보면, 긴 게 음파거든요, 음파. 음파보다 더 짧으면 초음파예요, 초음파.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그 다음 UV, 그 다음 엑스레이 이래 가잖아요. 그래, 음파가 상당히 무리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긴 파장이에요. 이 긴 파장인데, 근데 왜 이거 많은 데이터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는 주가 변동을 해봅시다. 주가 변동을 해보면, 주가를 보면 하루 원데이, 하루에 2, 3, 하루에 주가 변동 그래프가 이렇게 24시간 동안에 그렇게 데이터량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음성은 1초 동안에 16,000Hz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시광선에 비하면 이건 택도 없이 긴 파장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안 다루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량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많은 데이터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RNN이라든가 LSTM을 쓰기에는 힘들다, 벅차다,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웨이브넷 음성 합성, 음성 인식 신경망에 대해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음성 신경망보다도 음성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총론적으로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음성 인식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가 변동이라든가 뭐 다른 물리량 변동 같은 거는 어떤 뭐 수치가 있으면 이렇게 예측이 가능 이렇게 하는데 뭐 이게 Y축이 있으면 X축이 있고 있으면 변하는데 뭐 이렇게 하겠는데 음성은 여기에 가, 나, 다라 하면 이 Y축을 몰아도 오는 거야. 이게 그렇게 물리량이 정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나 다라 할 때 이 서로 상관관계가 순서에 무슨 그게 물리적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가 다라고 정했다면 세종대왕이 그래 정했으면 이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했기 때문에 물리량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링귀스틱 피처라는 게 이제 언어학적인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문법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그리고 어쿠스틱 피처가 있고 뭐 매핑이라는 것은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을 태우는 건데 이 세 가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성이라는 것은 음성 인식을 하려면 처음 이제 고전적으로 하면 뭐 문법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문법을 해야 외국어를 배우면 문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린애들은 문법을 안 배운단 말이에요. 어떤 특성을 바로 이해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음성을 이해하려면 문법을 배워야 되느냐, 뭘 이해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잉글리시틱 피처 뭐 이런 거. 나는 학교에 간다 이러면 그러면 이게 뭐 주어 뭐 부사입니까? 간다 동사 이런 건데 이걸 이제 언어학적인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조사 뭐 어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어 동사 뭐 이렇게 뭐 문장 오형식도 알아야 되고 뭐 조사는 품사도 알아야 되고 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좀 이 시간을 좀 많이 가지냐 하면은 또 우리는 또 문법대로 얘기를 안 해요. 뭐 주어도 빠져먹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참 내추럴하게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알았다 치더라도 그걸 음성으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 나는 학교에 간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물리량인 파동으로 전환시켜 줄 거냐, 어쿠스틱한 것도 어떻게 해줄 거냐 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신경망을 매핑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단 말이에요. 이게 좀 이렇게 음성 합성 기술을 이해하려면 일단 언어학을 알아야 된다. 언어학을. 그리고 또 파동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신경망을 알아야 된다. 언어학을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언어학을 알아야 되고 파동학을 알아야 되고 또 신경망을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뭐 대충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망을 모르는 게 아니라 언어적인 면 그리고 파동적인 면을 잘 모르기 때문에 논문 읽기 힘들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세 개를 어떻게 조합하는가 하는 것이 어떻게 풀고 있는가 이걸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이브넷이 나왔는데 뭐 유튜브에 나온 건 헤이가 제니 발표한 걸 제가 봤는데 아주 인기 스타가 됐어요. 웨이브넷이 나오면서 새로운 음성 합성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다.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랬더니 웨이브넷이 기존의 그 음성 합성 기술과 완전히 차별된 걸 만들어냈다. 이런 겁니다. 그럼 웨이브넷이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경망을 사용한 음성 합성 기술이다. 그럼 과거에는 뭐 했는데 과거에는 뭐 룰 베이스라든가 뭐 다른 어떻게 문법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웨이브넷이 신경망으로 어떻게 해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 웨이브넷의 앱스트랙트 보면 뭐라고 쓰냐면은 이 모델은 완전히 확률적이고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델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신경망이라는 게 프로버빌리스틱하고 오토 리그레시브한 신경망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확률적이고 오토 리그레시브한 이 신경망이 어떤 걸 말하는가?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또 좀 헷갈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웨이브넷이라는 게 신경망을 사용하고 있고 프로버빌리스틱 확률적인 문제와 오토리깁스한 문제로 가지고 있는 신경망이다. 뭐 이 정도만 하시고
그러면 웨이브넷이 오토 리그레시브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다. 이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야, 그러면 오토 리그레시브가 뭐냐? 또 이거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 다 잘 아실 거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잘 몰라가지고 공부를 또 해봤는데, 우리가 신경망을 처음 하면 클래시피케이션, 엠리스트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분류하는 거, 맞추는 거, 클래시피케이션 많이 쓰는 거는 뭡니까? 디시전 트리 뭐 이런 거, 스포트 벡터 머신 뭐 이런 거. 리그레이션이라는 건데, 오토 리그레시브하고 리그레이션 좀 닮았으니까. 리그레이션은 회계라 그러는데, 이것도 리니어 리그레이션, 폴리노미얼 리그레이션, 혹은 너니어 리그레이션, 이런 게, 요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오토 리그레이션은 또 뭐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은 뭐 어떻게 있으면 이렇게, 클래시파이, 분류를 한다. A, B, C, D 이런 거고, 리그레이션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게 있으면 점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선을 딱 맞추는데, 이 선을 딱 끌어내는 게 리니어 리그레이션이고, 이게 만약에, 점들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데, 곡선으로 나오면 폴리노미얼 리그레이션이고, 너니어 리그레이션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리그레이션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리그레이션에. 이게 뭐냐면, 논문 쓸 때 커브 피팅에 해당되거든요, 커브 피팅. 이거 뭐 논문 쓰려면 딱 이렇게 줄을 꺼야 되니까, 이건 다 리그레이션이란 말이에요. 논문,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 리그레이션이, 이건 커브 피팅 하는 건데, 커브 피팅 하는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습니다. 커브 피팅은 뭐, MSC, 리스트 스케일 메서드로 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리그레이션이라는 걸, 의미를 보면은, 오차의 합이 최소되도록 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 거리 오차를 최소화하는 이런 작업이다. 이게 리그레이션인데. 그럼 오토 리그레이션이 뭔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왔을 때, 넥스트 스텝에서, 여기 t면, t 플러스 1일 때 네가 어떤 상태냐, 이걸 물어보는 게 오토 리그레이션인 것 같아요. 이 오토 리그레이션. 이렇게 보면 확률적으로 컨디셔널,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인데, x1부터 xt-1까지 정보를 줄 테니까, xt에 대해서 답을 내라. 즉, xt-1까지 정보를 줄 테니까, t의 답을 예측하라. 이런 겁니다. 그 t의 답을 예측하라. 오토 리그레이션이라는 게. 커브 피팅 문제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좀 다른 거예요. 오토 리그레이션이. 그러니까 뭐냐. 제너레이티브 하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를 예측한다. 다음 단계를 예측한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제너레이티브 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음성 기술이 인식이 되냐 하면은, 자, 생각해 봅시다. 파형이 이렇게 있으면, 요 상태에 있으면, 여기 t-1 상태에 있으면, 그 다음 t 상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선형적으로 보면. 그래서 오토 리그레이션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과거의 데이터들을 주면, 그 다음 단계를 예측할 수 있다. 이게 오토 리그레시브 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어떤 음성이 가 할 때 벌써 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간다 했을 때 요까지만 하면은 간으로 얘가 예측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1초 동안에 16,000개 데이터가 있으니까 요 쏘면 바로 그 다음 단계 예측할 수 있다. 이게 키 아이디어입니다. 오토 리그레시브한 걸 했다는 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힘을 가지는데 이게 뭐냐. 미사일 탄도를 보면 이게 뭐 중간에 있는 게 표준 방정식으로 대포를 쐈을 때고 미사일을 로프트를 높게 주면 이렇게 가는 거고 디프레스하게 쏘면 낮게 가는 거고 요 상태에 오면 넥트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 넷을 잘 쓰면은 미사일 탄도 궤적도 예측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간다고 다음을 예측하니까 탄도를 보면은 다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주가를 보면은 요 상태에서 요 다음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 주가 프로그램에 바로 이용 가능하겠다. 뭐 저는 음성 인식보다도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예측이 가능하다. 예측이 가능하다. 오토 리그레시브 하니까. 그것만 궁금증이, 그러면 RNN하고 LSTM하고 또 뭐가 다르냐. 얘가 외부넷을 취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뭐 외부넷은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 되겠지만은, 외부넷,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미사일 탄도도 알 수 있고, 주가 프로그램도 예측할 수 있고, 뭐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외부넷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게 뭐 바둑 둘 때도 뭐 다음 수를 뜰 수 있겠다. 강화학습에서 아타리 게임 하는데 정말 얼마인지 안 그런지 해봐야 알겠지만은 아타리 게임을 이렇게 하는데 벽돌 깨기를 하는데 이 쌍나라면은 요걸 보면은 그 다음이 이 위치가 어디로 갈지 그 다음 위치로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예측 가능하다. 그러면 뭐 강화학습을 다 이걸로 하면 어때? 뭐 이런 생각도 되는데 제 말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강화학습 전문가들이 좀 뭐 답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예측한다 그랬으니까 하여튼 뭐 예측 기능이 있으니까 당장 주식 프로그램에 이용 가능할 수 있겠다. 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용할 수 있겠다. 이 웨이브넷이 음성을 말하려고 하는 순간 예측되는 거. 옆으로 잠깐 세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캠핑을 가가지고 밤중에 이제 민박집에 가서 냉장고에 가서 콜라병에 뭐 들었길래 콜라인 줄 알고 마시는데 그게 참기름이에요. 딱 마시는 순간, 근데 참기름을 알지만은 이 참기름 마시니까 몇 모금 마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관성이 있어가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신다. 말을 하면 그 다음 말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오면은 그 다음은 요 근방이라는 거예요. 요 근방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생을 예측할 수 있으면. 그런데 외부넷이 예측을 했다는, 예측하면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부넷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할 거 아닙니까? 외부넷에서 이제 뭐, 앞으로 강의를 몇 편 더 계속 할 텐데, 외부넷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음성합성의 역사를 무엇인지 할 때 역사를 좀 알고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이 음성학습에 대해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뭐 대충 뭐 지금 급한 대로 적어봤어요. 처음에 룰 베이스 음성학습이 있었는데 이거는 문법으로 해서 뭐 어떻게 해서 뭐 한 2, 3년 전에 한 거예요. 그럼 뭐 HMA 뭐 히든 마이크로소프트 모델을 써가지고 뭐 콘캐트넷, LSTM 쭉 가서 지금 웨이브넷이 나온 게 2016년도에 나왔는데 나왔다고 합니다. 웨이브넷이 2016년도에. 벌써 한 3년 됐으니까 꽤 오래됐죠. 많은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웨이브넷이 좀 이게 브렉스루한 이 기존 것과가 차별화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 논문입니다. 이 웨이브넷 논문이. 헤이가 제니 한 논문이.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제 웨이브넷 보코드가 나오고, 이제 패스트 웨이브넷 나오고, 패러럴 웨이브넷 나오고, 뭐 등등등 웨이브넷이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웨이브넷 가장 근본되는 이 웨이브넷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보면 룰 베이스 한 20년 전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 히든 마르코프 모델하고 뭐 콘캐트넷, LSTM 등등등 있었는데 여기까지 와 있다. 참고로 히든 마르코프 모델 이거 뭐 마르코프 모델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MDP 강화학습에서 말하는 MDP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인가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마르코프 체인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마르코프가 그래 좀 다시 공부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거는
RNN 닮은 것들은 그런 예측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도 하도록 하고. 우리는 2016년도 웹은행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출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게 2018년도에 발표한 사람 같은데, 김태수라는 씨가 발표한 유튜브 논문 강의에서 한 건데, 웹은행에다가 사이클겐이 들어가 있고, CQ2가 들어가 있는 음성 합성 기술을 논문 공부를 했어요. 웹은행에 쓴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또 사이클겐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CQT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최근 논문 이렇게 패러를 한 웹은행하고 이 논문하고 비슷한 건데, 파동 함수를 다루게 되면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게 포리에 트랜스폼을 반드시 하게 돼요. 포리에가 나와줘야 돼요. 파동점 한다 하면 포리에 얘기는 좀 해야 되고요. 포리에는 주기적인 이런 걸 변하는 건데, 사인, 코사인으로 되어 있는 거고, Q 트랜스폼 하는 건데, 포리하고 Q하고, 포리에가 F가 맞나 P가 맞나 모르겠어요. 포리에. 하여튼 그런데, Q 트랜스폼이 있다는 거예요. Q 트랜스폼이. 그래서 포리에 트랜스폼을, 파동을 하면 포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거고, 그거보다 좀 한 단계 더 나가면 Q 트랜스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브넷을 기반으로 해서 사이클 게인을 사용하고 있고, Q 트랜스폼을 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나온 동향이다. 여기까지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룰 베이스는 과거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콘캐터네이티브 한 건데, 음성요 음절, 음소, 포님, 잘라가지고, 나는 학교에 간다고 하고, 나는이고, 간다고 학교에 붙여서 하는 거, 붙여 쓰는 거, 이런 게 이제 과거에 전통적인 거.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거는 이제 웹은에서는 엔드 투 엔드로 바로 헬로 마네임 이제 해가 잔, 나는 이렇게 바로 나온다. 이건 과거적인 거, 현재적인 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HMM 히든 마크로프 모델에서는 이게 RNA 비슷하게 도는 거 이런 이야기 있는 이야기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웹은행 논문으로 돌아보면 해가젠이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해가젠. probability하고 오토리그레시브하다. 이 모델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음파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conditional probability인데, x1부터 t-1까지 정보를 주면은, t 것을 예측할 수 있다. conditional probability를 하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auto regressive 하다 하는 게 이제 웹은넷의 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있어 classification, regression, 이렇게 auto regression 이런 거 설명했고요. 그래서 ASR은 음파를 보고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거,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해서 음성을 파형을 보고 텍스트를 만드는 거, 텍스트를 보고 스피치를 만드는 거, 텍스트 투 스피치 이렇게 되는 거고, ASR은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얼굴 속에서 기도해서 이제 닫혔다 열렸다 이런 것들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문제는 이제 텍스트가 들어와서 우리가 TTS 문제라니까 텍스트에서 스피치로 나가는 거니까 텍스트 투 스피치니까 텍스트가 들어오면은 이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그 다음에 음성으로 어코스틱 음성으로 좀 변환해서 합성한다. 이 두 가지 파트예요. 텍스트를 이해해야 되고 텍스트를 이해하는 문제, 음성을 어떻게 합성하는 문제. 그러니까 텍스트를 이해하는 이 과정을 링귀스틱 피처고 스피치를 합성하는 어코스틱 합성, 음성 합성적인 문제고 이거는 매핑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신경망을 알아야 될 게 아니고 이 중간에 링귀스틱한 문제들도 있다. 요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링귀스틱한 피처를 보면은 이 헬로 월드라면 센텐스 문장의 길이가 있고 프레이즈 구절이 이렇게 있었고 단어는 또 월드는 또 어떻게 되고 실레블은 어떻게 폰이는 이게 딱 분석해 보면 발성학까지 내려가 보면 이렇게 쭉 잘라 내려가 보면 이렇게 음성학 링귀스틱한 피처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듀레이션 한 문제도 있고 이런 거. 오카스틱한 문제는 합성하는 건데 어떤 펄스를 주면서 노이즈를 태워서 겐처럼 네가 파형을 만들어봐라. 파형을 만들어보면 소리를 없내봐라. 이런 얘기예요. 랜덤한 걸 줘갖고 네가 어떻게 해서 파형을 만들어가지고 소리를 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오카스틱한 문제인데. 요렇게 하는 게 캡스트럼 하는 말이 있던데, 여기 보니까 스펙트럼 거꾸로 약속하는 건데, 이거는 음성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는 용어 같아요. 하여튼 그런 스펙트럼 역선으로 합작하는 건데, 전문 용어 같고,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뭔가 하면은 어떤 기본적인 펄스나 노이즈를 줘가지고, 결국 펄스나 노이즈를 줘가지고 음성을 만들어라. 이거는 랜덤 베리어블을 줘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라. 이런 문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펄스나 노이즈를 줘가지고 네가 어떤 음성 합성을 해라. 이런 얘기. 이 문제는 오카스틱한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런 걸 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링귀스틱한 문제가 있고 오카스틱한 문제가 있다. 이 정도만 아시고. 자, 핵심은 이겁니다. 이 장입니다. 이 장이 뭔가 하면은 어떤 인풋 시그널이 쭉 문장에 들어갔을 때 네가 소리를 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인풋 문장에 들어갔을 때 소리를 내라, 아웃풋을 내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 딱 보니까 LSTM하고 비슷하게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자, 이걸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제껏 이거 설명하려고 앞에 서론이 장황하게 길었어요. 이거 설명하려고. 이걸 더 심플히 해보면 어떤 신경망이 있는데 인풋 데이터가 쭉쭉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오는데 어떤 T=T일 때 요거는 T=T-1일 때 요거는 T=T-2일 때 T-3일 때 T-4일 때 데이터들이 들어가서 예측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글자가 텍스트가 들어갔을 때 소리를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신경망이 무슨 신경망이냐? 여기 웨이브넷의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그러면 이 신경망이 LHTM이냐 CNN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웨이브넷이. 쭉 이렇게 와가지고 신경망을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는 신경망은 이제 이런 신경망인데 이 신경망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causal dilated convolution network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causal은 뭐고 dilated는 뭐고 convolution은 뭐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네트워크라는 게. 그 네트워크를 보면 인풋을 받아갖고 위로 전달해서 내는데 이 과거의 정보들을 쭉 받아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또 주식 프로그램 예측하는 것 같아요. 과거의 주가 변동에 봤을 때 내일의 주가 변동 어떠냐.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스택트 다일레이티드 캐주얼 컨볼루션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왜 다일레이티드가 되냐면, 팽창되어 있으니까, 항상 요 중간을 빼먹었다는 거예요. 요거 빼먹고, 원 다일레이티드, 투 다일레이티드, 포 다일레이티드. 다일레이티드 되는 게, 이제, 2의 n승이에요. 처음에 이제,
제로면 1이고, n 이퀄 제로면 1이고, n 이퀄 1이면 n 이퀄 2일 때, n 이퀄 3일 때, 제로면 1이고, 2이고, 4고, 8이고, 16이고, 32이고, 이렇게 처음에 한 칸 뛰어넘다가, 그 다음에는 4개가 되고, 그 다음 8개 뛰어넘고, 그 다음 16개 뛰어넘고, 이래가 쭉 올라가는 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은, 신경망이 뭐 이렇게, 신경망이 이렇게 돼가 있는데, 쭉 올라가는데, n이, 제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데, 이게 510, 제 기억으로 512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n에서니까 몇 층 올라가는 か모르겠어요. 이 층수가 이렇게, 레이어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또 올라가요. 쭉 굉장히 높, 신경망이 이렇게 큰 신경망이, 세타 신경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웨이브넷의 아이디어입니다. 웨이브넷 아이디어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뭐, 문장을 주니까 말을 한다. 과거에 문장을 주니까 말을 했다. 이렇게 이제 안에 신경망을 넣어줬다. 그런데 이제 착안한 점이 한 칸씩 띄우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다일레이트 2가 되고, 뭐, 이렇게 2의 작업성으로 이렇게 뭐 증가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다일레이트가 팽창인데, 이걸 증가 안 하면, 여기 리셉티브 필드예요. 하나, 둘, 같은 세 층인데, 요거는 리셉티브 하나, 둘, 셋, 넷, 5개. 리셉티브가 5개잖아요. 이거는 같은 세 층인데,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 14, 16. 리셉티브 필드가 16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경망이 이렇게 있는데, 다일레이션을 안 시키면 요까지가 리셉티브 필드가 5개밖에 안 되는데, 확장하니까 이게 16개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리셉티브 필드. 그렇게 오래전 거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오래전 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번씩 건너뛰어서 그렇게 중간에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그냥 올라가면 리셉티브가 너무 작다. 왜냐하면 1초 동안에 무수히 많은 파형이 있는데 촘촘히 다 할 필요는 있냐. 덤성덤성 뛰어가도 뭐 되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촘촘히 하게 되면은 이 계산량이 너무 많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웨이브넷의 키 근본 아이디어입니다. 자, 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웨이브넷을 한꺼번에 다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고, 오늘은 뭐 음파의 성질이라든가 뭐 파동의 성질이라든가 뭐 이런 거 뭐 오토리그래프라든가 뭐 이런 거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얘기하고 웨이브넷은 뭐 몇 차례 더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요거 한 개를 보면 이제 윈도우처럼 보이는데 CNN을 기반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해거잔이 픽셀 CNN을 가지고 한 거니까 CNN을 보면 CNN의 기본 요소가 뭔가 하면 윈도우가 있어야 돼. 윈도우가 그 다음에는 뭐 스트라이드가 얼마냐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CNN 한다면 윈도우를 요렇게 한 건데 윈도우를 2x1로 결론적으로는 윈도우를 이제 2x1로 윈도우를 쓴다는 거예요. 윈도우가 2개라는 건데 두 개, 전부 2개예요. 요거 2개고, 여기도 2개고, 요거 2개고, 하나는 저 멀리 있고. 그런데 윈도우가 중간중간에 비어 있다는 거예요. 팽창돼가지고. 그런 개념입니다. 뭐 이해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CNN이 개발을 한 거니까. 그 윈도우가 지금 뭐 공부를 좀 더 해봐야 알겠지만, 윈도우가 이렇게 쭉 움직여 갈 건가, 스트라이드를 이렇게 탁탁 이렇게 두 개씩 갈 건가,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윈도우가 고정되어 있을 건가, 요거 뭐 공부 좀 더 해봐야 알겠지만은, 하여튼 CNN을 기반한 거다. 뭐 이 정도면 오늘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레지달 블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레지달 블락을. 이건 이제 결국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신기만이 어떻게 되어 있냐? 높은 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띄어먹는다. 다이렉트 되어 있다. 뭐 2, 4, 8, 16 이런 식으로 2의 배수로 2의 지수성으로 뛰어가고 있다. 팽창되게 움직인다. 이런 얘기고, 요 한각의 윈도우가 레지달 블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레지달 블락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쭉 모여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레지달 블락이 이제, 요거는 우리 STM처럼 해서 탄H 써가지고 시그모드로 컨트롤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좀 더 공부할 내용이고, 이걸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보니까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건 뭐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사실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수식으로 가는 거는 뭐 따라가면 따라가는 거니까 오히려 뭐 철학이 어려운 거지. 수식은 뭐 그냥 뭐 쭉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 원냥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오턴코드나 VA에서 컨디셔널 뭐 VA, 뭐 컨디셔널 게인처럼 중간중간에 컨디셔널한 그 특성들을 넣어줬다. 레지들 블락에 중간중간에 여자의 목소리, 뭐 남자의 목소리, 뭐 사투리, 뭐 이런 컨디셔널이 들어갔다. 마치 스타일 게인에서 뭐 이렇게 이미지 합성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 뭐 그런 걸 뭐 이게 링귀스틱 피처, 뭐 사투리를 썼다, 뭐 남자다, 여자다 이런 정보를 레지들 안에 이제 넣을 수 있다. 컨디션하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컨디션하는 거는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는 탄H 정보량에다가 시그모이드가 곱해지는데, 컨디션을 한 것들이 벡터들이 들어가 있다. 이 글로벌 컨디션이고, 로컬 컨디션은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건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뭐, LSTM, HAM 웹에 해보니까 뭐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논문을 보면은, 제네레이티브하고, 그냥 글로벌하고 로컬 그 컨디션을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이것은 TTS뿐만 아니라, 음성 합성이라든가, 뭐, 음성 인식에 대해서 음악을 만드는데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뭐 두서없는 얘기인데, 오늘 그 강의는 외분에 들어왔다 하는 뭐 신호 정도로만 얘기하시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우리가 웹넷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표라는 건 이렇게 텍스트를 갖다가 음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성이라는 건 이게 내부의 볼륨이라든가 이런 게 높아놓은 놔두면 이런 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음성도 악기처럼 할 수 있다. 기체 흐름량이라든가 기도의 그 굵기 뭐 조절하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성 인식이라는 건 파동 문제니까 파동은 10년도나 뇌파나 이런 데도 할 수 있다. 사실 10년도 문제는 LSTM이 훨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동은 굉장히 주파수가 많지만 10년도가 1초에 16,000번 뛰면 이건 뭐 사람 죽는 거죠. 1초에 뭐 한 번 뛸까 말까 하니까 이걸 LSTM이나 뭐 다른 걸로 풀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것도 파동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파동이라는 건 주파수와 강도만으로 이루어진 함수다. 정파, 항파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음성은 1초에 거의 16,000Hz로 진동을 하는 음성이다. 굉장히 많은 양이 됐다. 빛이나 이런 거 음성이 작은 거지만은, 그래도 정보량으로 봤을 때 음성량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다일레이티드 팽창해서 정보를 덤성덤성 가져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촘촘히 가져오면은, 연산 능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 요거 내려올 때 그 다음 단계를 예측할 수 있다. 오토리그레시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언어학적인 링귀스틱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신경망이 해결해 줄 건가?
어쿠스틱은 먼저 신경망 해줄 건가? 그러면 네가 매핑을 무슨 신경망을 쓸 건가? 뭐 캐주얼, 다일레티드, 컨볼루션 신경망을 쓴다? 뭐 무슨 신경망을 쓴다? 아니면 겐을 쓴다? 뭐 이런 거 하니까 사실 겐을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넷에 들어온 거고, 2016년도에, 해가 젠 등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논문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움직인다. 확률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토 리그레시브 하다면 뭐 예측 가능하지 않겠냐. 포탄 예측, 뭐 주가 예측 등 이런 거 뭐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음성 합성 영상은 룰베이스부터 뭐 HAM 거쳐가지고 LSTM 거쳐서 뭐 콘택트에서 2016년도 웨이브넷이 여기서 뭐 대별되는 구별되는 획기적인 상황이다. 이건 신경망을 쓰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2019년도니까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 상당히 발전해서 패러럴 웨이브넷인데 이거는 간을 쓰고 있습니다. 간을 쓰고 있는데 디스크리미네이트를 T처럼 보고 있고, 이제 그냥 그걸 갖다가 수도전처를 보고 있는, 이런 겁니다. 웨이브넷이 지금 단점으로 나온 게 학습 시간이 너무 길다. 음성을 인식하는데 뭐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좀 힘들다. 그래서 5분 이내, 10분 이내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패스트 웨이브넷이 뭐 나오고 이런 겁니다. 하여튼 간에 웨이브넷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논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이클겐, CQT 등이 합쳐서 나오는 논문이 있다. 이런 걸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그래서 신경망을 뭘 쓰고 있냐 보니까 이런 신경망이다. 이런 다일레티드, 팽창된 신경망이다. 팽창된 신경망이고, CNN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CNN 윈도우는 2x1으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인데, 그 다음에 각 단계마다 레지더럴 블랙을 처럼 구성했다. 이게 웨이브넷의 대부분이고, 컨덴싱하는 걸 집어넣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웨이브넷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뭐 대충 뭐 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좀 더 강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뭐 첫 시간이라서 뭐 좀 두서가 너무 두서가 없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뭐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